도 되는데 부모님들이 와 계셔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수남이고요.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고 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살아요. 비산동에 살고 제 아이도 귀인중학교 졸업했고 작년에 대학을 진학해서 저도 이제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마음을 잘 알죠. 그리고 제 조카가 올해 수능에서 대박을 냈어요. 지구과학 1개 하고 물투 1개 틀려서 장난 아니죠. 그래서 S대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 와이프 생일이어서 이렇게 이제 아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픽업해서 광명역에서 픽업해서 그러니까 대학 고등학교 몇 개를 이렇게 제가 지나게 됐는데 입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앞에.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각 고등학교 앞에 입시 실적이 없더라고요. 뭐 연대 붙었다, 뭐 서울대 붙었다, 성균관대 붙었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일반고에서 진학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거죠.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조금 느끼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학원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전체 선생님들 단톡방인데 오늘 합격한 애가 실명을 다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이땡땡 중앙대 간호학과 합격, 그 다음에 원땡땡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합격, 정시 합격입니다. 김땡땡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합격인데 얘는 4년 장학이에요. 효도했죠. 돈이 얼마예요? 48이 32,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수종합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한번 맛본 애들이잖아요. 실패를 맛본 애들이고 얘네들을 다시 저희들이 대학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원래 재수생이 있나요? 원래 재수생이 있나요? 얘네 재수하래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재수생은 작년에 다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도 죄송한데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의 자제분도 죄송한데 재수생이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 학원 원장하면서 15년을 지켜본 거죠. 어떤 애들이 재수를 하게 되나. 그리고 해마다 제가 300~400명 가까이 상담을 하니까 얘들이 저한테 와서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재수를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보내는 거고 어떤 애들은 자기가 망한지도 모르고 그냥 우 하고 이제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잘 몰라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꼰대 짓을 해야 되겠다. 좀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학부모님도 좀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 앉아있는 고3 친구들도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발 고3처럼 공부하지 마라. 고3처럼 공부하니까 다 재수한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을 보내봤고 제 새끼도 대학을 보내봤고 제 조카도 보내봤고 제 제자도 지금 20몇 년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여서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고 좀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몇 명 정도 대입 시험에 응시한 줄 아세요 혹시? 그 뒤에 펼쳐보시면 연도별 혼인 및 출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올해 니네 고3들 몇 년생이야? 05년생. 그렇지? 야, 니네들은 축복받은 거야.
잘 봐봐, 거기. 그 표를 잘 봐봐. 2004년생은 몇만 명이었어? 수학 아닌데, 얘들아. 47만 명이었어. 근데 니네는 몇 명이야? 43만 명. 그치? 근데 2007년으로 가봐. 2007년. 야, 저게 황금 돼지띠야. 걔들 몇 명이야? 49만 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올해 대학을 반드시 가는 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자, 그런데 작년에 입시생들이 수능을 본 애들이 몇 만이냐면 적어보세요. 50만 8천 명이에요. 50만 8천 명이 작년에 수능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재학생이 또 적어보세요. 재학생이 35만 명이었고 필기를 잘해야 성적이 들어. 재학생이 35만 명이었고 재수생이 15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시험 본 애들이 2004년생들이니까 약간 헷갈리죠? 왜 47만 2,761명이 태어났는데 35만 명만 시험을 볼까? 35만 명만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양지역 일반고 졸업생 진로 현황이라는 그 밑에 걸 잠깐 보세요. 보시면 진학률 보이시죠? 첫 번째 줄에.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진학을 하나요? 70%에서 75%가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말하면 25% 학생은 진학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눈을 내려볼게요. 자, 눈을 내려보시면 그 대학교 진학한 애들 중에 전문대학 가는 애들이 총 개로 내려가면 17% 정도 되죠? 16.9%. 그리고 4년제 대학교 가는 애들이 54.5%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47만 명 중에 35만 명 정도만 수능시험을 보는 거고 나머지 12만 명 정도 애들은 작년에 수능은 안 봤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만 8천 명의 나머지 숫자는 누가 메꾼 거냐? 재수생이 메꾼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싸움이 붙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3 입장에서는 지 선배 새끼들 말이야. 대충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말이지.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해서 나 귀찮게 해. 경쟁률 높이고 말이야.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걔네들이. 그럼 어떤 친구들이 와서 재수를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저희 학원에 재수를 오는 애들이 다 건대 떨어진 애들이 와요. 건국대. 애들의 이제 그 마음속에 희망이 건국대거든요. 그럼 건국대는 어느 정도냐? 2등급 라인이에요. 2등급 라인.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수하러 어떤 애들이 온다는 거죠? 2.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애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불러드린 대학교 있었죠. 그 애들을 다시 서울대로, 경희대로, 중앙대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발 좀 제 이야기를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고3 때 못 보낸 애를 보냈잖아요. 다시. 다시 말하면 그쪽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저희 말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재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오느냐? 대부분의 애들은 이제 작년에 고3이었던 애들이 오죠. 근데 이런 애들이 와요. 이런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평택에 가면 한경대라고 있어요. 근데 한경대에 갔는데 국립대거든요. 거기 졸업하면 취직이 될 줄 알았어요. 4학년쯤 돼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와요. 그래서 올해 전주교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조카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상담한 애인데 이거 학생들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26살 먹은 친구가 가수를 하다가 6년째 가수를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연예계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6살 때 다시 오는 거죠. 지금 와 있는 친구 중에 27살 먹은 중사 출신 친구가 있어요. 군인이었어요. 군대에서 중사까지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러 왔죠. 24살 때 인도공고 출신인 아이인데 해병대를 전역하고 금호공대라는 경북 지역에 있는 지방대를 갔다가 다시 공부한 애가 있죠. 순천향대 갔던 애들, 강원대 삼척 캠퍼스 갔던 애들, 제주도에 갔던 애들, 뭐 호서대 갔던 애들, 이런 애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걔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걔들도 처음에 갔을 때 뭔가 생각이 있어서 간 거죠. 근데 3년, 4년 지나 보면 아, 거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해마다 15만 명이 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학생들이 이제 43만 명 태어났는데 거기에 또 한 15만 명이 결합이 될 거니까 한 48만 명 정도로 수능을 응시할 거다. 고3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른바 스카이죠, 스카이. 저 가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조카가 이제 지방에서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영남대학교 의대 간호사로 붙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의 간호사 시험에 패스를 했고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병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서울에 뭐 없잖아요. 그냥 영남대나 계명대나 가라 라고 했더니 서울로 온답니다. 이게 요즘 애들의 마음이에요. 다 서울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옛날에는요, 제 고향인 대구에 경북대가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 강원대, 충남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야, 너 충북대 가라. 애들이 화를 버럭 낸단 말이에요. 왜 그런 데 가게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따져보는 거예요.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에 정시, 수시를 다 합친 정원이 몇 명이냐. 그거 보시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12,183명이죠. 그 밑에 한번 또 볼게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 경희대, 외대까지 하니까 몇 명인가요? 그까지가. 요 6개 대학교는 25,346명이고 그 10개 대학교를 누적하면 37,529명. 그러니까 정시, 수시를 다 합쳐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까지 다 합치면 상해 15개 대학교까지 합치면 53,111명. 자꾸 내려갈게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까지 총합을 내면 72,536명. 이게 정시, 수시를 합친 그냥 최종 정원이에요. 이거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등급제죠. 기본적으로 등급제라는 개념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등급으로 이제 아이들을 편제해서 보내겠다는 건데 4%, 7%, 12%, 17% 이렇게 누적되죠. 요까지가 사실은 여기가 60%예요. 60%. 요까지가 60% 라인이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몇 프로인가요? 11%. 근데 이까지 더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를 그냥 반으로 쪼갤게요. 그럼 여기 6%가 있겠죠. 그럼 여기 4%, 7%, 6% 하면은 정확하게 2.5등급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11% 더하기 6%니까 몇 프로죠?
17%.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7%까지 2.5등급까지가 몇 명이냐? 몇 명이냐면 73,955명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든 정시든 간에 73,955명. 그까지가 상위 25개 대학교에서 끊어진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공부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자꾸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영어만, 그냥 수학만, 그냥 국어만, 그냥 탐구만 이렇게 하니까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3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요. 국어는 저기, 수학은 저기, 영어는 저기, 탐구는 저기.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 아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그 다음에 코나투스로 오고 총설로 오고 대성으로 가고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셔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랑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는 다르다. 이건 대입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거다. 내신 대비 하자는 게 아니다. 대입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요까지 73,000등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제 그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놨나요? 건대, 홍대 정도 진학하려면 일반고 내신 기준 2.5등급 정도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은 영어 선생님 계시고, 수학쌤 5분 계시고, 국어쌤 3분 계시고, 물화생지 탐구쌤 다 계시고, 그리고 학생부 컨설턴트까지 있어요. 이 학생부 컨설팅을 하는 친구가 한 해 100여 명 가까운 애들, 이 동네 애들을 컨설팅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촌고에 몇 등급에가 어디 가고, 양명고에 몇 등급에가 어디 가고, 부흥고에 몇 등급에가 어디 가고 다 파악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파악한 게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게 이제 너무 어머님 진도 많이 나가셨는데요. 앞장으로 좀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일반고 기준의 내신으로 지원 가능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합격 보장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충 보시면 한 2.5등급까지가 건동학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내신이 3.2야. 내가 내신이 3.2라고. 근데 나는 건대를 가고 싶어. 이게 될까요? 왜 안 되죠? 누적된 숫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대 갈 수 있는 놈이 빠져나와서 대구에 있는 경북대를 가지 않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자기가 속한 내신의 등급이 어딘지, 이후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라인까지 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주면 재수의 가능성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굴러버리면 거의 다 재수로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고 싶은 대학을 높을 때 점수는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숭, 세단, 숙명, 성신 정도 가는 애들도 3.2등급 정도 라인까지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알겠죠. 내 내신 등급을. 그렇죠? 내 내신 등급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앞으로 1년간 공부를 했을 때 내 내신을 더 끌어올려서 이까지 끌어올릴 것 같은지를 따져봐야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내신을 잡고 마지막까지 수능을 같이 잡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다 망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걔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학년 정도가 넘어오고 나면 이제는 판단을 내릴 시점이 온 거예요. 나는 어느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가를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한 2.5등급 정도 나오는데 나는 요 정도 대학이면 만족을 하는 친구면 내신을 세게 밀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최저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이미 등급이
막 3.5, 4, 5, 사실 재수생들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걔네들이 마지막까지 내신 대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죄송한데 학교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내신을 챙기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삭 빠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육적인 면에서 내신을 챙기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너한테 맞는 말이냐고. 그게 너한테 안 맞는 말이잖아. 내신 내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는 빨리 정시와 논술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시죠. 조금 흐릿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조금 편할 거예요. 이게 이제 계획하는 공부의 중요성인데 혼자 막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 여기서 윈터하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플래너 봐주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계획하는 공부의 힘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이게 2개 틀려서 이화여대 의예과 간 아이예요. 우리나라 전국 2등 했던 문과 아이의 플래너입니다. 얘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간 아이의 플래너예요. 아마 느껴지실 건데요. 살짝. 성신여대 소비자 의상학과 간 친구 거고요. 성결대 행정학과 간 친구들의. 근데 조금 험한 이야기인데 성결대 가는 것도 쉽진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재수생들은 2월 10일까지 수업을 선행반을 해요. 똑같죠? 윈터하고 있는 애들이랑. 이제 그까지는 다 똑같이 왔어요. 그리고 6월 말까지 1학기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아주 충실히 해줄 거고, 그 다음에 7월, 8월, 9월하고 10월 초순까지 다시 개념 한 번 더 설명하고 문제를 또 풀릴 거예요. 그리고 10월 초, 11월 중순까지 뭐 할 거냐면 킬러 문항하고 중킬러 문항 모든 문제를 다 갖다가 얘들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앞에 제가 프랭카드 안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떨어졌던 애들을 약 30%에 해당되는 애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성적을 올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고3들한테는 어떤 일이 이제 펼쳐지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3월에 개학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수업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종료합니다, 이제. 그리고 8월부터 뭐 하냐면 수시 컨설팅 합니다. 수시 컨설팅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학종이에요, 우르르. 저는 논술인데요, 우르르. 나는 정시예요. 나는 대학 안 가는데요. 학교가 4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이제 공통분모가 사라졌죠? 그래서 다 자습시킵니다. 성적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고 가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고3들한테 이제 펼쳐질 일이죠.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가 승부가 뒤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8월부터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 거죠. 그리고 재수생처럼 커리큘럼을 한 바퀴, 2바퀴, 3바퀴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학교는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모든 아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역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황금 같은 시간에 8, 9, 10, 11월 달에
다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뒷시간에는 저희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서 재수생처럼 고3들을 굴려서 최대한 성적을 올려줄 건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 험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밝은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영어 선생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선생님이시거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안녕하세요. 호나투스 영어과 팀장이고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고3 친구들은 뭐 수업 시간에 봤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영어를 제일 먼저 했어요. 우선은, 뒤에 이제 좀 더 무거운 과목들이 있어서 영어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수능 영어 총평을 좀 할게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원장님처럼 강철 목젖이 아니어서. 자, 일단 간단하게 올해 수능이 어땠나를 볼 텐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딴 거는 말고 1등급의 등급, 2018년부터 23년까지의 1등급의 등급과 2등급의 등급의 추이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위에다가 살짝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고, 대략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수능과 아주 쉬운 수능을 제외하면 6, 7% 정도예요. 6에서 8%가 이제 1등급의 비율이고 2등급이 2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출제가 되고, 그 정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면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예요. 옛날에 상대평가에서도 유사했던,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취지도 살리면서 변별력도 어느 정도는 갖춘, 그래서 괜찮은 난이도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 올해, 내년에도 거의 예상이 되고, 작년 딱 이맘때 이 시간에 제가, 작년 이 시간에,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재수생들이 봤던 그 시험이 6에서 8% 사이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7.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지될 퍼센트고, 이 정도면은 도전할 만하죠. 저희는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 싫거든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2등급이 나오고 3등급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쉽게 나오면 좋은데 또 너무 쉬우면은 변별력이 없는데 딱 좋은 시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제 개인적인 목적은 저희 코나투스 재수생들도 전원 2등급 이상을 맞게 하는 거, 영어는 당연히 고3도 최소한 2등급 이상을 맞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온갖 난리를 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정시 합격자 수능 영어 평균 등급 분포인데,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지 딱 요 등급을 맞아야지만 간다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 대학을 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등급대를 맞고 있더라 정도인데, 조금 영어가 낮아도 다른 과목을 잘 봤으면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은, 영어는 그 수능에서 대략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보통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면은 4분의 1이죠. 국영수 탐에서 4분의 1 정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좀 많이 반영하는 데고, 15% 정도 좀 적게 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나 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 간에 얼마나 편차를 벌리는가, 이제 이게 좀 더 또 다른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반반으로 나뉘어요. 대충 1등급과 2등급의 구간을 되게 좁게 잡은 학교,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 2, 3등급이. 근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많이 벌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영어를 망쳤을 경우에는 그 조금만 벌리는 학교로 지원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 망치고 다른 과목 잘 본 아이들이 많이 대거 몰릴 거기 때문에 추합이 잘 안 돌아오는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위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반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서울의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은 대부분 20% 이상 등급 간 점수 차도 많이 벌립니다. 특히 여대, 그러니까 여대는 특히 많아요. 영어가 많이 중요하게 많이 반영이 돼요. 여대는. 그래서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최상위 대학을 갈 실력은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울의 중위권 정도까지는 노려보겠다. 중하위권은 내가 지금 목표다. 그러면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도 반영 비율이 꽤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과목이 됩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 영어 점수대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러프하게는. 자,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이제 절대평가 영어 이래서 필요하다는 이제 수시에서는 당연히 수시는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있고, 일단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최저가 없는 곳을 쓰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엄청난 경쟁률이 있고, 최저가 없는 대학에서 논술 합격한 친구들 제 눈으로 본 학생도 거의 몇 명 없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최저를 높은 데를 써서, 그래서 경쟁률을 적은 곳에서 합격하는 게 논술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그러려면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저를 맞추는데 상대평가 과목은 점수가 좋아도 못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2등급 혹은 1등급을 맞춰놓으면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 좀 망친 과목들이 있더라도 최저를 맞추는데 되게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최저를 보통 많이 반영을 하니까, 그거 이제 교과를 지금 준비하는 학생이 혹시 있다면은 또 최저가 그래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어 등급에 따라서 똑같은 대학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좀 더 좋은 과, 낮은 과로 나눠질 수 있고, 등급의 차에 의해서, 혹은 같은 학과라면은 영어의 등급 차에 의해서 쓰는 대학의 레벨이 한 레벨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시를 위해서도 수능을 잘, 그러니까 절대평가 영어를 잘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는 반영 비율이 낮은 데가 있는데, 영어를 좀 못 봐도 상관없는데, 그런 데를 뭐 서강대 이런 데, 그런 데는 이제 영어를 망쳤을 때 쓰면 돼요. 그런데 다만 영어 외에 잘하는 아이들이 대거 몰릴 거기 때문에, 영어를 망친 아이들은 다 몰리겠죠. 영어를 잘 본 친구들은 서강대도 가고 딴 데도 가고 다 골고루 흩어지겠지만은, 영어는 망치고 국어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대거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치열하겠죠. 추합이 잘 안 도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등급으로 가는 코나투스 영어, 이제 뒤에는 저희 커리큘럼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친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공부법이 너무나 엉망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에 윈터를 기획을 하면서, 고3 윈터를, 고1, 2는 윈터를 안 깔았어요. 그냥 수학으로만 하고 고3에 집중하자 올해는. 그래서 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대입이니까. 내신 관리 뭐 이런 것보다 우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대입이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탐구, 국영수는 물론이고 뛰어난 강의력도 있고 관리력도 있고 탐구도 있고 논술도 있고 학생부 컨설팅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 학원은 고3에 특화된 학원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요번에 윈터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컨셉으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각각의 자기가 다니던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희 학원으로 일단 윈터를 위해서 잠깐 왔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왔는데, 저희는 학생들한테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학원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만 그냥 관리를 하거나 내신 중심으로만 하지만, 평촌에는 수능과 대입과 정시를 전문으로 학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고3의 시스템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도 국영수 전부 다 겹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쫙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스템을 딱 갖추고 이 윈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욕심만큼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정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맨날 연구하고 몰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다 이제 학생들을 관리할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영어도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너무 영어를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원장님이나 저나 이제 영어 강사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영어 경력이 있어요. 수능 영어 2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딱 보면 뭐가 나올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몇 줄만 읽으면 대충 감 잡고 이런 단계인데, 그런 느낌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는 얄팍한 스킬 이런 거 아니거든요. 스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학생들은 3월, 4월부터 문제풀이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요. 보통 학원들은. 야,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막 문제 풀고 틀린 거 맞춰보고. 근데 문제 100문제, 200문제, 뭐 1000문제 푼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문제 많이 푼 학생들 여기도 이미 있을 거예요. 근데 점수 안 나오잖아요. 문제 개수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체력을 길러야 되죠. 체력은 올바르게 길러야 돼요. 영어 시간에 마냥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국어, 수학, 탐구가 너무 급하니까. 그럼 영어는 효율적이면서 효율적인 공부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르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영어인데도 다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1년 내내 공부해도 늘어나는 영어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학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마나 그동안 중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많이 다녔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얘들아 가정법이 뭐니? 혹은 얘들아 투부정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어떤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소유격은 이런 거고 가정법이란 건 이런 거야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6년 동안 헛공부를 한 거죠. 계속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해주고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까먹고 그러면서 그냥 여태까지 흘러온 거예요. 단어 어휘 수준도 너무 낮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 그동안 들인 그 수많은 시간은 뭐냐는 거죠. 이제 고3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칫하면 내년에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 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올감해서 공부를 하게 시킬까. 마냥 영어에만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딱 정해진 시간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엄청 많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빨리 다른 과목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로드맵은 그냥 요약을 한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우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우선 단어는 양과 질을 다 챙겨야 되는데, 질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중요한 어휘들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수능에서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어감을 갖고 확장을 스스로 시킬 줄 알아야 수능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대충이라도 감을 잡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단어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어감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단어장이 있고, 수업 시간에 원장님이나 저나 굉장히 많이 어휘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요.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그리고 필요한 어휘들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도 몇 번 했지만 대립되는 쌍들의 어휘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 소재들이 있고 잘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예를 들어서 뭐 진화에 관한 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꼭 따라다니는 어떤 필수적인 개념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맨날 가르쳐주면 잘 복습해서 질을 늘리고, 그리고 단어 시험을 통해서 양을 늘리는 건데, 저희는 단어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윈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반 이제 학기중으로 들어가면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300개씩, 150개씩을 외울 거예요. 근데 150개를 외우는데 3일치 올 때마다. 그런데 150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주에 외웠던 150개를 이렇게 겹치기로 봅니다. 그래서 자물쇠처럼 딱 잠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하소연하지만 나중에 금방 이제 몸에 익으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게 만들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해가 있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 말도 안 되는 뭐 유형별 공략 풀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유형은 어떻게 풀고, 주제는 어떻게 풀고, 뭐는 어떻게 풀고, 빈칸은 어떻게 풀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모든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해서 유형별로 따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을 읽는 제대로 된 논리력과 추론력이 기본인데, 그거 기르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 공략법도 몇 가지, 그래도 그 와중에도 유형별로 꼭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은 있어요. 그것들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줄 거고, 그리고
지문 속에서도 좀 어려운 문장 같은 거는 한두 문장씩 뽑아서 이제 손으로 쓰게 했어요. 자, 이거는 저희 원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제 고3들을 원장님과 제가 한 번씩 맡아서 할 건데, 이 독해 부분을 원장님이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구문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2달 완성으로 끝낼 거거든요. 딱 2달만 할 건데, 왜냐면 구문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어요. 딱 2달 동안 구문을 빡세게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구문을 이해시킬 거고, 구성은 공에 보여지는 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쓸데없는 너무 어려운 구문들은 빼고 독해에 꼭 필요한 것만, 에센스만 다 꼽아서 할 거고, 바로바로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간단한 작문도 시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구문 설명하면 간단하게 제가 작문을 시켜봐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개념으로 쏙쏙 이해가 잘 가니까.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그 구문이 실제로 적용된 수능 기출 예문들을 뽑아서 거기다가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해석을 써오게 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건데요. 지금 학생들이 쓰고 있는데, 이제 고3으로 이제 단과반으로 들어오면은 좀 이제 느낌이 좀 다른데, 학생들이 요 리뷰 노트를 쓰는 거를 언제 쓰냐면, 수업 끝나고 바로 쓸 겁니다, 그냥. 어차피 집에 가봤자 안 해요. 무조건 영어를 하는 날은 그날로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수업을 2시간을 하고 나면 바로 그 2시간에 붙여서 리뷰 노트 다 작성하게 하고 테스트하고 못하면 혼나고 그렇게 갈 거예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시간에 영어를 끝내게. 그러니까 집에서 해갖고 와야 되는 거는 미리 문제를 풀어오는 예습 정도 하고 단어 암기만 해갖고 오면 그날 학습하는 공부와 복습은 그 날로 그냥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쭉 끌고 갈 거고, 플랜을 1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때리면 어느샌가 해석이 잘 되고 맨날 4, 5등급 가다가 3등급 가고 2등급 가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나오냐면 매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고3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고3 때 처음 들어왔을 때 1, 2등급은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2, 3등급으로 3 정도로 시작하는 친구들, 3, 4, 뭐 4, 5 이런 등급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의 90% 이상은 2등급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고3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한 서너 명씩은 1등급을 받고, 적어도 아무리 못 나와도 2등급 이상은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어요, 저희 학원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 이제 지금 이거 끝나고 뭐 본인의 학원들로 뭐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어는 혼자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가진 것도 뭐 중요한 의견이긴 하겠지만, 저희 학원에 잘 갖춰진 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어과 선생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어선생 서현석입니다. 학생들 오늘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역시 또 부모님이 와 계시니까 더 긴장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짧게 아까 그 원장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을 좀 드리면, 고3의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거는 오늘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가슴 깊이 새길 만한 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오전에 큰애 졸업식을 갔다 와서 이제 수업을 못하고 이제 보충을 했는데, 이제 고3 오늘 졸업을 했거든요. 뭐 결과는 뭐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재생을 15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3도 오래 가르쳤는데, 오랫동안. 근데 이제 고3을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집에서 지켜본 건 처음이죠. 정말 많은 거를 저도 배웠고, 또 가르치는 거랑 또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 선생님들은, 이건 좀 속된 말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을 딱 보면 얘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지금 성적은 이런데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적이 나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을 이렇게 끌고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 딸한테 이제 그걸 대입했죠. 근데 중간 과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예상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막 끌고 가요. 잘 안 돼요. 이게 고3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쫙 끌려와요. 왜?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 딸이라서 안 끌려온 건가요? 하여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얘기를 해요. 본인도 알았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꿔낸다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뭐 지금 학생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하나씩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학생들의 실천을 한번 보시죠. 얼만큼 달라졌을까? 제가 봤을 때 집에 갈 때 유튜브를 안 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집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뭔가를 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 변화를 끌어내고 지속시킨다라는 것은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저는 부모님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실 학생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학생의 변화가 없으면 그걸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결국은 이슈 전문가하고 수업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제 딸을 못 끌어냈거든요. 그냥 학원에 전화 주세요.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2시까지 안 자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학원을 믿고 아이고 학생들 표정이 벌써 어두워졌네. 학생도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학원을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죠. 왜 비싼 돈 내고 왜 학원을 다닙니까? 그냥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물론 이제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학원 선생님이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야 어저께 엄마한테 전화 왔다? 너 어저께 2시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설득 당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돌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학원을 믿고 학원 선생님한테 여기 국영수 어떤 선생님들도 다 입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국어 선생이지만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3들도. 왜냐하면 생활이 변화하지 않으면 성적의 변화는 없거든요. 학생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성적의 변화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보고 수업 시간에 하는 행동 그 이외의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내 아이들이고 내 아이들의 성적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입시의 환경이 만만치 않고 지금 뭔가 가슴속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지가 실제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솔직히 과연 그 변화가 나타날까? 확신은 못해요. 제 딸을 봤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줄다리기 하고 학생들과 부딪혀서
싸워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저희 임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자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자신들의 인생이라는 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까놓고 얘기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 맞는데 부모님의 인생이 크게 그렇게 달라질까? 뭐 의대 가고 이러면 뭐 좋은 거 맞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될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삶의 책임을 가지기를 나는 학생들한테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력하지 않고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올해 여러분들이 나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서설이 길었고 국어는 요겁니다. 예.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어 공부는 그냥 내신, 냉정하게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내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어떠한 체계, 수능 국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자기 고민이 아주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국어 1등급이 나오느냐? 4%를 차지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누구냐?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은 기본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어적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언어적 감각이라는 것은 결국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읽기와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많지 않죠. 이런 학생들이 수능적 독해 훈련을 통해서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형태로 포맷이 될 때 1등급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의 변화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기간에 형성된 것이 분명히 현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현재 변화된 수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고3 때 1, 2학년 때까지는 수능의 어떤 질서라든지 수능적 독해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빡세게 훈련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수능의 흐름이 변하면서 결국은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런 과정이 없으면 대단히 1등급을 맞기가 힘든 형태의 구조가 되었다라는 걸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객관적인 입시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의 문제를 떠나서 객관적인 현재 입시의 흐름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갖추지 않고 제대로 된 읽기가 되지 않으면 1등급은 불가능하고 만족할 만한 점수나 등급을 얻는다라는 것도 대단히 힘든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죽도록 국어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안타깝지만. 그 과거의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분명히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것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거죠. 그 유튜브를 보면 예년 그 입시 설명회 자료를 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한번 이거 뭐 검증할 길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예상 그대로 적중, 100% 거의 적중. 뭐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도 수능이었고 이게 이제 작년도 수능이었는데 표점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진짜 어려웠던 시험이고, 그래서 이제 불수능이었고 상대적으로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고 이거에 비해서 너무 쉬웠고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쉬운 형태였는데 이게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진 형태가 되었죠.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국어 잘하는 애들이 불리한 싸움이 된 거예요. 입시에서. 이때는 국어 잘하는 애들이 유리했죠. 격차가 쫙 벌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어가 잘 나오는 문과 쪽에 올해 입시가 불리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쏠림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역의 난이도는 저는 이제 무조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됐었는데 쉬운 거는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과가 가뜩이나 유리한 구조인데 국어가 쉽게 나오면서 이과가 더 유리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은 수학에 달려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일반화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 사교육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어 영역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24년도 수능은 분명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자, 출제 경향은 이제 이거는 통합 수능의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제 시문이 길이가 짧아졌어요. 근데 이제 압축적인 정보와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길이가 길면 차라리 그냥 배경 지식이 얕은 학생도 그냥 읽어 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짧고 압축적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휘와 정보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현재 수능 독서에서의 읽기는 점점 더 힘든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오답률의 핵심은 이제 독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계의 핵심은 문학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최근 상위 등급 이제 커트라인이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이거,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웠던 이제 아까 여기 불수능.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이때가 어려웠었죠. 어려운 다음에 사실은 약간 이제 좀 쉬워지는 형태를 취했다가 다시 어렵고, 6구평을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입시 설명회를 할 때 6구 수능으로 가면서 쉬워질 것이다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설명회 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6구 수능으로 가면서 진짜 쉬워졌는데 여기서 너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에서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수학의 변별력이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일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요 정도의 라인일 것이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요 정도의 난이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어떤 변별력인가, 우연히 고득점이 나올 수는 없는 시험이에요. 이 정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실력만큼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등급 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고3 학생들이 불리한 것은 이제 선택형 수능 체제인데, 제가 이제 교육청에도 문의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 고3 수능 모의고사는 이런 형식인데 1, 2학년 모의고사는 왜 이런 형식으로 출제하지 않느냐. 학생들은 알고 있죠. 2학년 11월 모의고사까지는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독서가 섞여서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아직까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시험을 치른 적이 없어요. 학원에 와서 이제 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처음 접했던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올해 수능인데 이 체계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딱 요 시험을 6번 공식적인 시험을 보고 결국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의 답변은 2학년까지는 아직 선택 과목이 불확실하고 학생들의 선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본다. 교육청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최소한도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고3 수능에 대비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결국은 학교나 교육청만 믿고 간다면 수능에서의 어떤 고득점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코나투스 학생들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수능 세 번째에서 화법, 작문, 언어 매체의 선택 과목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하나의 추세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언어 매체 선택자의 증가 추세는 이제 뚜렷합니다. 1년 차에서 30%, 그 다음에 작년도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대략 40% 선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동일 원점수에서 언어 매체가 표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 아까 전년도 국어 100점이 134점이었는데 그건 언어 매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화법 작문은 100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는 131점밖에 안 나왔어요. 화법 작문으로 100점을 맞아도 언어 매체 100점에 비해서 3점을 뒤지고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화법 작문에서 언어 매체로 갈아타는 추세다. 특히 이과 쪽의 상위권 학생들은 한 70% 이상이 언어 매체를 선택하고 있다. 전체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화법 작문이 더 많죠. 작년도에 65%였고 올해 한 60% 선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런 형태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학생들은 다 선택을 하고 일부 학생들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이제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했던 것이고 읽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핵심적인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국어 능력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독해력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도 이제 학생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글을 읽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고등학교 1, 2학년의 내신 수업으로는 이게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신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을 하고 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내신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게 길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예습이 필요한 것이고 독해가 필요한 것이고 문제풀이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죠. 처음에 학생들 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문제풀이 시기에 공부를 하지 마라. 근데 바뀌기 힘들어요. 몇 년간의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성적이 안 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부모님께서도 아시고 학생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물론 이제 이건 저희의 몫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코나투스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학원에서 이렇게 단계별 수업을 한다라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성적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1월달 교재가 사실은 이제 개념 원리에 익숙한 교재였어요. 사실은 되게 파격적으로 그 교재를 선택했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게 2월 중순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독해 훈련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적 실전 능력을 쌓는 거고 문제풀이는 이때 들어가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문제풀이가 별로 중요한 시기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1학기, 2학기, 3학기의 형태로 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런 식의 이제 어떤 분석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풀이식의 공부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의 자기가 분석한 것과 수업 시간에 색깔펜을 비교하는 형태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샤프로 한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맞춰본 것들 이런 것들이 국어 공부라는 것이고 이런 요약 훈련이 또 국어 공부인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원인과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국어 공부인 것이고 이 테스트는 이제 학생들을 괴롭혔던 건데 당분간은 좀 지속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외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휘 테스트 양식이고 3월 이후의 프로그램 이제 2월 중순부터가 되겠죠, 사실은. 이제 1+1의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정규 수업과 실력 따지기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실력 따지기에는 첨삭과 테스트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칭은 좀 멋있게 잡았죠. 그래서 단과 수업하고 전문학원 프로그램의 장점을 결합했다. 이렇게 좀 잡았고 눈높이 국어도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성적은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요 첨삭과 테스트가 더 중요한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 1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개별 첨삭을 진행한다라는 것이고, 재수 학생들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11월까지의 좀 아웃라인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2학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했고, 평가원 수능을 통해서 이제 개념과 훈련에 대한 적용 훈련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과 실전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재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성적 향상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 맨 마지막에 자,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념과 원리, 훈련과 적용, 그리고 실전 훈련.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와 계시니까 학생들도 와 계시지만, 호흡을 길게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3월 모의고사가 아니거든요. 3월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이 나오면 좋은 건데, 그게 수능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3월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건 학생들의 성적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나 괜찮네? 15만 재수생이 빠진 시험이거든요. 성적이 괜찮네? 이제 유튜브를 일주일에 더 많이 봐, 이제. 엄마, 나 성적 이래. 좀 쉬어도 되지, 뭘. 학생들의 보상 심리는 엄청나거든요. 10시까지 내가 빡세게 고생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대단히 합리화된 형태로 나타나요. 주중에 빡세게 했기 때문에 주말은 쉬어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이 합리화는 더 심해져요. 그런데 그 성적이 최고 성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눈앞의 성적이 아니라 11월에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원을 선택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제발 자신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선생님이 떠먹여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결국 성적이 나올 것이다. 근데 잘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를 거예요. 불러서 첨삭을 할 겁니다. 자, 보상 심리를 버리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나투스 학원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앞에서 이제 원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선생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능 수학 출제 방식은 뭐 우리 친구들도 다 아실 거고, 이제 바뀐 지가 3년 차가 돼가기 때문에 올해 수능까지 치르면 이제 3년 차가 돼가니까 공통에서 이제 22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이제 8문항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확통, 미적분, 기하 요 세 가지 선택 과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받아서 요거를 이제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추가를 한 부분인데,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냐, 뭐 대부분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을 많이 선택을 하죠. 미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문과 친구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과 중에서 소수가 이제 기하를 선택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뭐 인원수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미적분이 19만 명, 확률 통계가 20만 명, 그 다음에 기하가 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재수정규반에서 기하 수업을 담당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기하의 가장 큰 문제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센이라는 교재 아시죠?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이 팔리는 교재인데 기하가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중에서도 유명한 애들이 기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미적분과 이제 확통인데, 문과 친구들 중에서 이제 표점이 유리하다고 해서 미적분을 선택을 하겠다, 미적분 사탐 조합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확률 통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등급컷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적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적분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는 2년 동안의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온 팩트입니다.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미적분을 나중에까지도, 아직까지도 뭐 9월달 평가원을 보는데도 미분법도 잘 못하고 적분법도 잘 못하고 계속 연습을 시켜도.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작년에 수학 1등급 컷, 미적분 1등급 컷이 몇 점인지 아시나요? 수학 1등급 컷이 84점입니다. 84점. 확정 등급 컷이 원점수 기준은 84점인데, 그러면은 84점이면은 4점짜리 몇 개 틀려야 되죠? 4개죠. 100점에서 4점짜리 4개 틀려야죠. 근데 공통에서 3개를 틀리고 미적분을 하나 틀린 친구는 2등급이 나오고요. 미적분에서 2개를 틀리고 공통에서 2개를 틀린 친구는 똑같은 84점인데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아마 고3 친구들이 미적분 공부하면서 좀 느낄 텐데, 뭐 확통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마찬가지고 주로 3학년 때 이제 내신을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학습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일 거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미적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수원수투가 좀 점수가 제대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요새 용어로 패션 이과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무늬만 이과인. 나는 미적 선택자고 과탐 선택자인데 미적분을 했을 때 기본적인 3점짜리도 잘 못 맞추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시되, 미적분이 공부량이 많으니까 내가 과연 미적분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뭐냐면, 이과 친구들은 과탐을 해야 돼요. 근데 대학교를 갈 때 수학과 과학을 합쳐서 자연계열은 기본적으로 60에서 70%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학과학이. 정시에서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하는데 내가 수학이 정말 약한 상황이다. 정말 흔히 말하는 노베다. 그러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 과정도. 왜냐하면 수학에 공부를 투자를 할 시간이 미적분보다는 기하가 조금 더 적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원하는 목표와 본인이 원하는 수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요거의 기준으로 맞춰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4등급이 몇 %인 줄 아시나요?
상위 40%입니다. 4등급이. 그러면 작년 수능 4등급 컷이 몇 점인 줄 아시나요? 보통 모의고사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고3 거 모의고사를 보면 대부분 등급 컷을 궁금해하면 1등급 컷 얼마예요? 2등급 컷 얼마예요? 요것만 궁금해하는데 4등급 컷이 몇 점이냐면 54점입니다. 54점이에요. 수능이. 근데 이 54점이 수학에서 갖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2점짜리랑 3점짜리를 다 맞추면 48점입니다. 보통 친구들한테 2점짜리, 3점짜리 막 주면 수학 좀 좋아하고 수학 그래도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신에서 내가 그래도 2, 3등급은 나왔는데 나 그래도 이과인데 하는 친구들한테 3점짜리만 문제 주면 선생님 저 3점짜리는 금방 풀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모의고사도 봤었지만 이제 당연히 2점짜리랑 3점짜리는 수능 가서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근데 그걸 다 맞춘 게 48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다 맞춰도 평균은 간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근데 거기에다가 4점짜리가 총 13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쉬운 거 빼고 어려운 거 빼고 이제 쉬운 것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4점이어도 수능 기준으로 보면 이제 9번, 10번, 11번 그럼 거기서 이제 3개를 맞춰요. 그럼 3개를 맞춰서 더하면 얼마죠? 60점이죠. 저는 이제 수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수학이 약하다. 나는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때도 등급이 안 좋았고 나는 수학만 보면 질색이다. 그런데 대학을 가려면 그래도 수학은 해야 된다. 라는 친구들의 1차 목표가 항상 제시하는 게 저는 이 점수입니다. 이게 1차 목표. 이거는 수능 목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차 목표. 그럼 이 1차 목표의 달성 기간은 언제나 6월 평가원이죠. 한 바퀴 돌았을 때. 6월 평가원에 내가 지금 수학에서 노베이스야. 근데 개념 수업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수학학원도 그냥 고등학교 1, 2학년 때 왔다 갔다 그냥 가방만 메고 다닌 수준이다. 근데 맘먹고 수학 공부를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 60점. 그러면 수능 기준으로 4등급 초반입니다.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2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계. 선생님 저희가 그래도 2점짜리랑 3점짜리는 잘 맞추고 4점짜리는 웬만하면 어려운 거 빼고는 다 맞춰요. 그래서 제가 한 60점대는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고3 친구들 중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야 되는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가 80점입니다. 자, 작년 수능 2등급 컷이 몇 점일까요? 미적분 기준으로. 77입니다. 2등급이면 상위 몇 퍼센트죠? 11%입니다. 그럼 80점 가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문제 더 맞추면 되죠? 4점짜리 5개 더 맞추면 돼요. 그러면 4점짜리 5개 틀리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100점에서 20점을 빼면 되니까. 요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저는 요새 제시를 해드리는 게 100점 목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수능 가서 100점, 현역이 수능 가서 수학 100점 받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몇 점으로 제시를 하냐면 88에서 92. 이게 궁극의 목표죠. 그러면 100분이 98이 달성이 됩니다.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수학 공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 정말 심플하게 그냥 정말 이과적인 마인드로 수학 점수를 접근을 하면 뭐 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점수 먼저 만들면 되고요. 이거보다 밑에인 친구들은 지금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 목표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 찍어봤다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운 좋게,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80점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친구인데 기억, 니은, 디귿 운 좋게 찍어가지고 믿고 찍는 5번 딱 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15번 객관식 제일 어려운 거 모르겠다 근데 3번이 답일 것 같아 3번 찍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8번인데 내가 미적분이 약한데 나는 도형이 나오길 바랬는데 28번이 미분이 나왔네, 모르겠다 시간도 없는데 4번 찍었어요. 근데 3개를 맞춰요. 그럼 92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64점 정도 받고 68점 받는 친구가 그렇게 맞으면 80점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와, 내가 1, 2등급을 달성했구나. 근데 보통 수학은 이 낙폭이 심하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수능에서. 국어는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갈리는 과목이라, 또 1교시라는 그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 2년 동안의 수학은 정말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9월달 평가원에 확통 선택하는데 수학이 92점이었어요. 그러면 문과에서 거의 최상위 클래스거든요. 지금 현행 통합 상황에서.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을 92점을 처음으로 찍은 거예요. 9월 평가원에서. 그러고 이제 공부를 나머지 70여일 기간을 했죠. 그러고 수능에 가서 했는데 수능에서 자기가 공부하지 않았던 주제들이 막 튀어나오고 낯설게 느껴지니까 그 친구가 몇 점을 받았을까요? 57점을 받았습니다. 9월 달에 92점이었던 친구가. 그러니까 수학도 더 이상 낙폭이 심한 과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출제 트렌드에 밀어보면.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연달아서 봤을 때 후반부에 6월 이후부터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평균 계속 연속적으로 이 점수대가 나온다. 3번, 4번 연속으로. 그래야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러면 1학기 때 우리가 6월달 평가원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 수준에 맞춰서 지금 내가 이 밑에 구간인지 이 사이 구간인지 이 구간인지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맞춤식 수업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추구할 거고요. 뭐 수능의 출제 경향은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겁니다. 4번입니다. 예전 수능과 지금 수능의 차이점.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의 차이점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아마 학생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옆에다가 14번 문제를 갖다 놨는데 저게 재작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고요. 우리 고2 친구들, 고3 친구들이죠. 이제 예비 고3 되는 친구들은 되게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봤던 내신이 수학2 적분이기 때문에. 근데 수학2 적분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죠? 속도와 거리. 근데 보통 학원을 다니시다 보면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게 공부를 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 맨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학책을 보세요. 앞에는 새까맣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하얘지죠. 그러다가 점수가 안 나오면 학원을 옮겨요. 그럼 거기서 다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수열의 극한은 마스터가 돼 있고 함수의 극한은 마스터가 돼 있는데 적분만 나오면 기본 적분 계산도 못하고. 고3 때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문제가 14번 문제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는데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수능에서 거의 처음으로 출제된 킬러 문제입니다. 저는 저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어느 단원이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셔라. 평가원이 선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과정에 수록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범위적인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고3 수학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대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상세하게 자료집에 적어 놓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진도 나가는 수업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신 대비하고 문제프 많이 풀고 유형서 풀고 쌤 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부터 6월까지는 완벽하게 개념을 정립한다는 건데 여기서의 완벽한 개념의 정립은 개념서, 흔히 말하는 뭐 마플 교과서라든가 개념원리라든가 수학의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틀릴 거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수준별로 맞춰서 구간별로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맞춤식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윈터스쿨 통해서 느껴보셨겠지만 수학 선생님들한테 질문 왔을 때 수학 선생님들이 질문 안 받아준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급한 일 빼고는. 특히 담임쌤 항상 계시죠.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질문하고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들과 유대감을 갖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자기가 모르는 거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프로그램은 개념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학기, 3학기에 걸쳐서 이제 실전 연습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집에 보시면은 쭉 나와 있고, 요거는 거의 재종반 커리큘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학계의 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수준별 맞춤 수업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만 또 풀다 보면 아무래도 기출은 이미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이미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다 보면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수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출이 아닌, 기출에 나왔던 걸 변형한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엔제 교재도 이제 3월 달부터 매달 배부를 할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시즌별로 배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당연히 숙제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출결 관리, 그 다음에 혹시나 내신 대비가 필요한 친구들도 개별적으로 불러서 내신 대비 다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수학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면 맞춥니다. 수학은. 수학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본인의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다, 나 수학 공부 많이 안 했다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보면서 와, 10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수학 공부에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 근데 손은 느린 거죠. 계산은 좀 느리다 보면 열심히 풀었는데, 내가 건들 수 있는 거 건드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거기서부터가 수학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조금만 더 한 단계 위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30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어디서 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과 분석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학 공부는 그렇게 성적을 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자료집 뒷장에 보시면, 자료집 맨 뒷장에 보시면 이제 논술과 관련해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가 인문 논술, 특히
문과 관련해서 논술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거고요. 맨 끝에 자료집에 보시면은 저희 2월달 단과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3 프로그램을 보시면 고3 페이지가 이제 두 번째 장부터 있는데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이제 2월 달에는 수학과에서는 7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보름여간의 기간에 걸쳐서 7회 동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워한 부분과 가장 취약한 부분, 이 부분을 학생 수준별로 나눠서 공통 과목을 A반, B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A반, B반에 대해서 각 테마별로 하고 요 수업은 3월달 정규과정 시작되기 전에 7회 안에 다 끝나는 끝나는 수업입니다. 7회 안에 수업이 다 끝납니다. 방학 기간에.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에는 공통 과목을 수준별 맞춤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3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선택 과목이죠.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선택 과목이라서 선택 과목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에 걸쳐서 이제 기하와 미적분과 확률 통계 과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제 뒤쪽에 그래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7회 수업은 약 보름여간에 걸쳐서 7회 동안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기하는 일요일 수업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국어가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국어와 영어 수업에 대한 안내문도 그리고 시간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국어, 영어 설명은 아까 국어쌤과 영어쌤이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설명에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조금 잘못 나오게 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영어 단과 시간이 안 나왔는데요. 영어 단과 시간은 50일